저도 일을 새로 배우면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촬영이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됐는데, 손해배상이 2조가 방대하죠. 그래서 이제 2조 오늘은 마지막 부분 766의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인데, 여기서 주로 거론되는 거는 군인 등에 관한 특례거든요. 자, 일단 손해 발생인데,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인데, 뭐 타인에 관한 거는 군인 등의 특례에 관한 거 별도로 다룰 거고, 손해에 관한 건데 손해가 있어야죠. 아무리 위법한 행위가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가 없으면 배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손실보상도 똑같은데 구체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제목에 구체적 손해, 그 키워드를 외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자료에 관한 건데, 위자료에 대한 그 개념을 알면 돼요. 이거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자금을 위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는 개념만 봐도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거는 재산적 가치를 물어주면 그로 인한 그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된다는 거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위자료 인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 시다라는 건데, 이거는 주로 민법에 관한 논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행정법에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매매대금은 실제로 지급할 때 성립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국가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된다. 역시 민법에 관한 논점이나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이죠.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근데 이것도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일이죠. 이명박 박근혜 때 우리가 늘 봤지만 대법원이 굉장히 쓰레기 같은 판결을 많이 냈어요. 여기는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변형 판례, 그게 또 전원합의체가 아닌데, 이런 경우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야 되는데 부판결로 퇴행을 해버렸어요.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를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건데, 그래서 일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 사정이 참작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 종결 시의 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불법 행위가 행해진 시기와 가까운 무렵에 통화가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될 때는 채무가 성립한 불법 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지만, 이 사건도 60년이 지난 거거든요.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이때 주로 이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불법 행위 시와 변론 종결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서 반드시 참작해야 될 변론 종결 시 통화가치 등의 불법 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길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 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변동된 통화가치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위자료 수액을 재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불법 행위가 행해진 무렵에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존의 재반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변론 종결의 시점에서야 전적으로 새롭게 고려되는 사정으로 어찌 보면 변론 시, 종결 시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다. 이래가지고 사실관계가 나오잖아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원고에 대한 불법 구금이 개시된 박정희 때는 1975년 2월 13일부터 변론 종결까지 34년 이상이 종결할 때, 경과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이 경과할 때는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다. 그 정도 결론을 알아두면 돼요, 일단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원합의체가 했는데, 이게 종전 판례 변경이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놨죠. 그래가지고 재심사유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종전의 부판결을 갖다가 변태적으로 정당화시킨 거예요. 그 정도 파기되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법 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 이게 원래 이중으로 물어주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사보상금을 먼저 받았다면 그걸 빼고 나머지 차액만 손해배상 산정해서 형사보상금을 빼고 나머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013년 드디어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 들어섰죠. 5월달이니까. 그 불법 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신법원에 가는 재량의 한계는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 별 특별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음미할 건, 뒤틀어낼 건 없고, 그 다음에 진실 규명 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그 중간쯤에 나오죠. 둘, 넷, 여섯 번째 줄 보면, 과거사 정리법에 의한 진실 규명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은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60년이 경과됐고, 이건 이승만 때 얘기죠. 과거사 정리법도 그 피해 일률적 회복을 지향하고 있고,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고,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 이것도 뭐 외울 건 없어요. 한 번 정도 보는 거죠. 전원합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액을 깎겠다라고 발을 벗고 나선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굴종했던 그 자존심도 없는 법관들의. 그 다음에 재산적 손해가 확정이 가능한 같은 맥락이에요. 어쨌든 위자료를 후려치려고 정권의 비위에 맞추려고 하는 개수작 판결들 1년의 거 다 그거라. 그래서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 정보를 깨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데, 그 제목 정도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급심 법원에 양심 있는 법관들이 대법원 저 변태적인 판결 나오고 나서 터무니없이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 받았던 거, 그 임시로 받았던 것까지 이자까지 뭐로 다 토해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이제 그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실질적 배상액을 늘려주려고 시도했는데 거기마저 제동을 걸어버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건데 또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네 번째 점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에 따른 거하고 아까는 형사보상금인데 유족 구조금에 관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잔액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물어주자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행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이게 뻔한 거잖아요. 그 안 써도 될 비용을 추가적으로 썼다면 그 비용 자체가 손해액이 되겠죠. 이건 상식적인 결론이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어 오랫동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이행된 상태를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처분의 이행 가능성과 이행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그 사실관계가 밑에 나오죠. 이거 보충자료로 해놨거든요. 채석에 관계되는 거고. 아니구나. 이건 채석이 아니라 건축허가 그거였구나. 그래 여기 이제 결국은 군부대 그것 때문에 이 제한을 당한 건데 이게 김포시죠 아마 김포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원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건축물에 관한 사용 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갑등에게 가까운 장래에 위 건축물에 처분하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 결과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공사중리 명령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다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상 묵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철거를 안 하고 있고 또 그 철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참작하는데 뭐 특별할 거 없어요. 네 번째 줄 보면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무시해도 될 판례예요. 저거 뭐 개정할 때는 빼버릴까 싶은 판례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손해는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게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인데, 이거 판례 규제라고 그러는데 이와 유사한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유사한 게 있거든요. 그 손해 입증이 그 곤란할 때 이때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그거 한번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법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법원은 손해 증명이 어렵다고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성명권 행사, 해석 설명 줄임말이라 그러죠.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해 심리해야 되고, 그 외에도 할 수 없다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량으로라도 어떻게든 배상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적법하게 공익사업을 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불법적으로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가 입은 건 뭐예요? 보상 못 받은 거니까 그 손실보상금이다. 이것도 뭐 한 번 보면 까먹을 게 없죠. 보상 받을 거 못 받으면 그게 손해죠.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할 때 그것까지 이제 그건 우리는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하고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손실보상 받을 거 외에 불법적인 거로 손해가 별도로 발생하면 당연히 배상할 책임이 있고, 증명책임의 소재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죠? 배상금 받는 사람에게 유리하니까 주장하는 자라는 결론은 뻔하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관계에 보면은 보상금 없이 하는 구체적 사례가 나오고, 역시 보상금이 그 손해배상액이고, 근데 이제 음미할 건 뭐냐면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해에 의해 을 등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 부분이 조금 음미할 부분이에요. 그 논리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냥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험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이거는 소극적 손해배상금 이것만 공제할 수 있을 뿐이지 정신적인 거 위자료까지는 공제할 수 없다. 이것도 논거가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아마 정신적인 거랑 그런 거 같긴 한데 그 짐작만 할 뿐이지 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판시는 최초로 판시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군인 등의 특례가 이제 위헌 소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대두되는데, 옛날에 그 삼공화국 때 그 박정희가 군사 반란 일으켜가지고 세웠던 당시 위헌법률 심판 권한이 미국처럼 대법원에 있었거든요. 그 대법원은 지금 현재 헌법의 내용과 똑같은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출제는 안 됐지만. 근데 이제 그 어용학 교수들 있죠.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냐, 위헌 결정 났으니까 효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국가배상법이.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유신헌법 개헌할 때 똑같은 내용의 걸 헌법에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항이 문구만 일부 수정된 채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근데 그 헌재는 이 군인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헌법 조항이 경찰 공무원 이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배상법 2조량이 실질적으로 헌법하고 똑같아요. 근데 헌재는 위헌 법률 심사권만 갖고 있지 위헌 헌법 심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죠. 이건 한 번 출제했는데 이거는 음미할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첫째 줄 보면 위헌 심사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고, 법률이란 국회 의결을 거쳐 지정된 이른바 형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 규정 자체는 헌법 소원에 의한 위헌 심사 대상이 아니다. 다음 줄 보면 또 음미할 게 있어요. 헌법의 재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있으므로 이게 대표적인 게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게 헌법의 최고 조항이라고 그러죠. 자, 요거 음미해야 돼요.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이 우열은 추상적 가치 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거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 유용하지만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간의, 자, 요거 아까 이념적 논리적 인정, 효력상 차등, 이거는 부정,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 거고, 적용 요건인데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여기까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건 별도로 외워둬야 돼요. 법률에 추가된 게 향토위반 내용인데 이건 위헌이 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왜냐면 그 법률에 위임 조항을 줬거든요. 헌법에서. 그래가지고 뭐 전투경찰 승경은 승경이고 의무경찰 승경도 승경 경찰이잖아요. 기능적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향토예비군은 법률 알면 되죠. 공익근무위원, 지금 사회복무위원으로 바뀌었죠. 근데 얘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운이 좋았던 게 현역병으로 입영했으니까 군인이었다가 교도소 있죠. 경비 교도로 전임 임용된 자, 얘는 신분이 군인에서 경비교도로 바꿨기 때문에 군인 등의 특례에 당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배상받았어요. 제대로. 근데 군인 등의 특례에 해당되면은 배상을 못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전사 순직 공상이 핵심이지 다른 거 갖고 따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직무수행, 순직이 직무 수행하다가 그 죽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해자인 군대 상급자의 구타행위나 얼차례행위 등이 징계권 또는 훈계권의 한계를 넘어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순직은 직무 관련성이 핵심이지 이런 거는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정사례 보면 그 폭행으로 인한 군인의 사망인데 그 주범사관에게 주의를 받고 근무지로 가라. 그러니까 업무와 관계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거가 없죠. 근데 별로 이렇게 옛날 판례인데 출제가 안 된 거 봐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무태도 불량, 얼차려 교육, 이것도 직무와 관련 거, 이런 건 사실관계 보이죠. 뒤에서는. 그 다음에 부정사례인데 경찰서, 지서, 숙직실, 이거는 전투훈련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근데 이거는 대법원이 박정희 뒤지던 해거든요. 79년 10월 26일 날 오입질 하려고 여대생하고 오입질 하려고 술 처먹다가 총 맞아 뒤진 그 해 1월 30일인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런 판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시 법률에는 이 전투훈련만이 아니라 기타 뭐 치안 국방 치안과 관련된 자동차, 항공기, 함선, 기타 그 시설 이것까지 특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치안과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숙직실이. 그러면 이런 판례 나올 수 없는데 박정희 무시해버리고 치받아버린 판례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출제가 됐죠. 이건 앞으로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해석이 돼요. 왜냐면 훈련을 일단 마치고 점심 식사 시간이. 점심 식사가 이게 직무수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우지 않아도 출제가 안 됐긴 했지만 애우지 않아도 이거는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옛날 박정희 죽던 해 저런 법률을 무시한 그 진보적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국가배상법이 민주화된 후에 개정되고 나서 이걸 갖다가 박정희 때보다도 못한 판결이 나왔어요. 엽기적인 건데 그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도 배상책임 제한하는 거다. 결국 순찰차 타고 운전하다가 낙석으로 이제 죽은 사건인데,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이 사건 면책조항이 종전에 전투훈련 기타에서 전투훈련 등이라는 게 이 대법관 멍청한 놈들 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유사한 거를 나열할 때 등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기타 등은 같은 의미다. 묶이는 얘기예요. 국어적 의미로 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또 법률 용어로는 예시적 규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보였으니까 이와 유사한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유사하지 않은 전투훈련하고 일반 직무집행이 어떻게 이게 유사한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엉터리 판례예요. 엉터리 판례. 그 다음에 이제 이중배상을 금지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건데, 웬만하게 해석이 돼요. 별도의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면 적용이 안 되죠. 다른 법령이 전투훈련 생각하면 돼요. 전투하면 군인이죠. 그래서 군인연금법 이거 나오면 당연히 해당되죠. 세 번째 보면은 상위 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국가유공자법이 적용이 안 되죠. 얘 운이 좋았어요. 차라리 덜 다치니까 배상을 제대로 받았어요. 더 다쳐서 유공자 됐으면 쥐꼬리만 한 거 받는 거고, 덜 다치면 손에 전액을 받는 거예요. 운이 좋았죠. 아까 그 경비교도로 전인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공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때는 특례 인정, 국가배상 부정 이렇게 되죠. 이건 뭐냐면 불복했더라면 그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단서에 해당하면 뭐 위자료조차 안 된다. 전액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론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국가유공자 나오면 이게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이러면 특별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이거는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지급받은 경우죠. 근데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아까 앞에서 봤던 거는 이중배상 금지라 그 잔액만 그 차액만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례적이죠. 이거 외워둬야 돼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외워야 될 때 두 번째 줄 나오는데, 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보상금 등 보험급여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논리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법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그 다음에 그 국가유공자법이고, 근데 이거는 또 보험 보상 대상자예요. 이거는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외워놔야 돼요. 그 위에 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외워놔야 돼요. 결론은. 그 다음에 저거는 뭐냐면 이게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응은 뭐냐면 그 보험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건데, 전후관계가 달라요. 그런데 국가배상을 먼저 지급받았어요. 그러면 그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것도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는 할 일이 생겼죠. 딱 보니까 일단 국가배상을 먼저 청구해서 받아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험급여금을 또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변호사가 이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 다르죠. 보험급여금 먼저 지급받으려고 했다가 국가배상 안 되는 것보다는 국가배상 훨씬 유리하고 다 받아먹을 수 있죠. 이게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부터 지효까지는 사실관계, 전후관계까지 따져가면서 외워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 구성은 군인이 아닌 그냥 공무원연금법, 일반 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인데도 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나오면 저거는 특별 규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역적인 거라 외워야 돼요. 관용차 면책 약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때 면책되는 거고, 배상 책임이 있으면 배상해야 되니까 당연히 면책이 안 되죠. 면책이 책임 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외워도 지역적인 거긴 한데, 안 외워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책임이 없는데 면책 약관, 그죠? 당연히 적용되겠죠. 책임이 없는데 면책 약관 적용이 안 되면 물어주라는 얘기인데 배상 책임이 없는데 물어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애우지 않아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 상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면책 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외워야 될 게 논리가 없어요. 그 짐작컨대는 전역하거나 퇴직을 해야 이게 이제 그 보험 대상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할 뿐인데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 관한 게 공동불법행위 이게 민법의 부진정 연대체험에 관한 법리라 보충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보충자를 한번 볼까요? 자, 보충자를 9페이지 보면 사실관계가 A, B가 공동불법행위자인데 A는 유자력자, 자금 능력 줄임말이 자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물어줄 돈이 있는데 B는 물어줄 돈이 없어요. 근데 과실비율이 5대5다 그러면 C는 피해자고 손해액은 1억 원이에요. 그러면 헌재는 뭐냐면 민법의 부진정 연대체험 법리 그대로 법리에 따라 순리적으로 결론했어요. 전액배상 책임 인정하고 남의 거 물어준 거 그걸 내부관계에서 돌려받는 게 구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A든 B든 C에게 전액 다 물어줄 책임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B는 돈이 없으니까 A가 전액 물어줬겠죠. 그러면 A는 어때요? B한테 5천만 원 자기 과실비율 5대5니까 반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구상권 행사하는데 얘가 무자력자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자 A가 그냥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한정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법률을 뭐 어떻게 해석하는 한 위원이다. 근데 대법원은 우리가 앞에서 페이지까지 인용했죠. 50일에. 그 법률에서 권한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헌재 결정 완전 무시하고 변태 판결을 낸 거예요. 자, 그래서 778회 그 헌재 결정 한정위원이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전원합치 판결 이거는 배경 알기 때문에 결론은 좀 전에 봤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관계는 여기 안 해놨구나. 그래서 보충자료로 결론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자기 책임만 부담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민법의 법리에 따라 전액을 다 물어주고 5천만 원 손해본 거예요. 결국은 이게 웃기는 결론이 됐죠. 상당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예를 없어요. 두 번째쯤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인정사례 이제 구체적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 직접 증명 방식 이거는 이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간접 증명 방식 해가지고 이제 지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그거로 바뀌었는데 증명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법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위 인감증명서 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인감증명은 이거는 뭐 부동산 거래 이런 거에 대출 이런 데 쓰이잖아요. 그 굉장히 손해의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대부분 보험 드러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감증명 잘못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몇십억 이걸 물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 어쨌든 결론을 알아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733을 봤죠. 이게 아방공 대가 사건일 거예요 아마. 개연성 이론에 따라 인과관계를 인정. 개연성은 높은 가능성을 얘기한다 했죠. 확실한 증명을 못해도. 자, 그래서 개연성 이론 이 단어를 익혀두면 돼요. 그 다른 걸 뒤틀어낼 건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쯤 보면 이 개연성 이론이 뭔지를 이해하는데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 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 물질을 배출하고 그게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게 무해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사회 형평에 관념에 적합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연성이라는 게 나오죠.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그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폐수가 배출되어 유입된 경로와 그 농어가 폐사했다는 사실 여기까지만 입증되면 개연성 이론에 의해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666에서 미리 봤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공무원의 개별 공시가 결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당연한 거죠. 통상 손해니까. 그 다음에 자살한 초임하사가 근무한 부대 지휘관 등이 영내거주 등에 관한 육군 규정에 위반한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거는 규정에는 아마 3개월 영내거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6개월 여기 연대장인가 6개월 영내되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 근데 이 장교는 뭐 처음부터 영내거주 의무가 없어요. 처음부터 밖에다 방 얻어가지고 살아도 되는데, 제 전 소대장이 부대 밖에서 그 집을 얻어가지고 생활했거든요. 그 육아 끝나면 군대 내 안에 있는 것조차 싫다 이랬는데, 저는 성격이 또 그렇지 않아가지고 뭐하러 밖에 비싼 임대를 내요. 그냥 비옥지옥 독신장교수죠. 그래가지고 저는 비옥지 생활했는데, 이 하사는 이게 의무적으로 있어요. 근데 아니 사병과 다른 점은 밖으로 못 나갈 뿐이지 영내에서 PX에서 술 사다가 술도 마실 수 있고, 병사들하고 달라요. 이 정도 갖고 사망할 거라는 인과관계를 통상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죠. 그죠? 안타까운 죽음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에게 통지를 안 해가지고 무효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되겠죠. 멀쩡한 남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인정사례인데, 이것도 애울 게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에 갑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발례 처분이 확정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지체하고 건축허가를 하면서 위법한 내용이 부과한, 위법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 대충 눈치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지연사의 상당 인과관계인데, 임대를 계획하고 시도했지만 임대를 못했고, 원인이 어때요? 원인 모의의 소유권 이전 동기로 인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만 인과관계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지엽적인 거라 무리하게 외우려고 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위법하게 집행물을 부여하여 갑이 을과 공유인 토지 중에 의뢰지변에 관해 원인 모의 등기를 마쳤는데, 근데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공유예요. 그럼 판례 본문으로 가면 이 토지는 갑과 을의 공유이기 때문에 을의 의사만으로 타에 임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구한 점이 없다 그러면 인과관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배상 책임에 관한 건데,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배상 책임. 이거 논리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난해한 쟁점이고, 근데 객관식에서는 결론만 알면 돼요. 판례는 절충설인데 일단 상식적인 거죠. 헌법은 고도로 추상적인 거예요. 그 헌법에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한 규정할 리가 없죠. 당연히 상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에는 사용자의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국가배상이 민법보다 유리하다고 하는 점이거든요. 이것도 이런 강의 때 배경을 알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입법 취지에 관한 거는 이 사례 준비하는 친구들은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사례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객관식에서는 4번 결론만 외우면 돼. 고의중과실 인정, 경과실 부정. 이게 712 자배법 적용될 때, 특별법이 적용될 때는 경과실까지 자배법이 적용될 때 공무원이 배상 책임지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 자, 핵심은 경과실이죠. 그럼 경과실이면 개인적인 배상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물어줬다면 공무원은 원래 책임자인 국가에 대해서 부상권 취득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남의 책임, 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책임이잖아요. 경과실이니까. 그럼 남의 책임 대신 물어주면 부상권. 부상권의 개념만 알면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뭐 사실관계는 별거 없어요. 읽어보면 될 거고.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신분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 책임 부담한다라는 게
결론이 똑같아요.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한변협, 그거 이제 세 번째 쪽은 갑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협회장 을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등록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간 지체되었다. 손해배상과 있는. 그럼 2개월간 영업했을 때 영업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손해배상 인정되는 건데.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얘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데, 그 다음에 협회장, 변협회장 얘는 없다는 거죠. 얘는 나눠봐야 돼요. 대한변협이 배상 책임. 근데 그 공무원에 준하는 그 구성원들은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상범위 과실상계인데 이거 법원 직권 조사 사항이 되는 거예요. 직권으로 심리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실이 없는 사람에게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뭐냐면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 행위자예요. 그 잘못이 다른 불법 행위자는 이거 앞에부터 보면 공동 불법 행위자 중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더라도 그 고의로 저지른 사유가 없는 얘는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피해자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이거는 3, 4번 743 관련돼가지고 그 부부가 남편이 가해자였는데 그걸 제가 가해자라고 안 알려줘서 추가적인 살인사건을 못 막은 거죠. 그 다음에 생명신체에 대한 특례 규정이 배상액 상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액이나 기준에 구애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는 감각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과 구상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인데 이건 뭐냐면 그 법률에 뭐라고 되냐 구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구상하여야 한다. 기속행위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면 독해가 돼요. 세 번째 줄 보면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당해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 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불법행위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배려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 핵심이 여기 나오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당해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전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한상을 주장하는 게 1편에서 봤죠. 신의성질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배상 책임을 이행했죠. 그때 원칙적으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세 번째 쪽 보면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걸 음미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청구 절차인데 그 결정 전치주의 이게 국가배상심의의 옛날 전치주의인데 합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위헌 결정으로 개정됐다 그렇게 출제된 바가 있어요. 오래전에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안 난 건데 합헌이라고 했는데 법률이 개정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배경 알죠? 판례는 그 별도의 불복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손실보상 청구권하고 국가배상 청구권을 사건 민사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이 국가배상심의의 결정은 이건 행정청구서 공법행위라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전치유권에 불과하니까 사법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배상결정의 효력인데 이거 재판상 화해와 같은 유력 이거 위헌 결정 받았어요. 결론 위헌이다 그 정도 알아두면 돼요. 이 논거까지 뒤틀어낼 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국가배상권 2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종 영주물 책임인데 영주물 책임의 핵심은 그 비용 부담자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